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19. 미칠 노릇이다.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지만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기분이 엉망이 되었다. 나샤는 겁을 먹을 만했다. 처벌을 받으러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변명거리가 없었다. 이런 일은 나한테 밥 먹듯 일어났다. 2주 동안 3번이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개척지 우주선은 목적지에 도착해도 착륙하지 않는다. 이쪽 별에서 저쪽 별로 우리를 옮겨주는 수단들은 우주 공간에서 버티는 데 집중해 만들어진다. 대기권으로 들어가거나 중력장에 노출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섬세하다. 개척지의 모든 것은 조각조각 분해된 채로 궤도에서 조금씩 옮겨져 내려온다. 우리가 궤도에 진입하고 몇 시간 뒤 나샤가 조종하는 착륙선을 타고 처음 니플라임에 내려앉은 것은 바이오 챔버와 의료팀, 생명공학팀, 그리고 나였다. 그때 이미 우리는 새 보금자리의 기후나 대기 구성 때문에 고생 꽤나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호흡기 없이는 바깥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샬은 대한행성으로 목적지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의를 거듭하고 몇 번 고성이 오간 끝에 듀건을 비롯한 생명공학부원들은 생태계에 특수 조작된 조류를 적응시킬 수만 있다면 머지않아 대기 중 산소 분압을 인간이 생존 가능한 상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마샬을 설득했다. 그들이 이야기한 머지않을 때는 성인 개척민의 삶이 끝나기 전이 아닌 수송되어 와서 보관 중인 폐하의 수명이 끝나기 전까지를 의미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탐사선이 대한행성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마샬은 니플라임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어느 개척지에서나 첫 임무는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토착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두자면 토착 미생물 중에는 인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를 끼치는 종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지역 환경에서 분리할 수 있는 모든 물질에 익스펜더블을 노출시키고 지켜보는 것이다. 지표면에 착륙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샤가 마지막으로 내 볼에 키스한 후 손으로 톡톡 두드렸고 뒤이어 의료국 기술자 아케이디가 나를 바이오 챔버로 안내했다. 그는 내 기억이 계속 업로드 되도록 헬멧 스캐너를 씌우고 챔버를 나갔다. 헬멧을 왜 씌우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네가 뭘 느꼈는지 나중에 위에서 물어보거든. 꼭 이래야 하나? 지독한 피부병에 걸리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 이거야. 내일이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걸 기억까지 해야 해? 아케이디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바이오 챔버를 나간 다음 문을 닫았다. 바이오 챔버는 원통형 관처럼 생겼는데 양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정도의 폭에 몸을 꼿꼿이 펴고 서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 시트를 뒤로 밀면 변기통 역할을 하는 금속 의자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문 반대편 벽에는 내가 곧바로 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간식을 넣어둔 서랍이 있었다. 환기구에서 슉슉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나는 자리에 앉았다. 아케이디가 인터컴에 대고 말했다. 심호흡을 몇 번 해봐. 괜찮다면 입으로 숨을 쉬어.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에서 구린내가 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공기는 맛도 구렸다. 1분쯤 지나고 환기구가 닫히며 딸깍 소리가 들렸다. 아케이디가 말했다. 수고했어. 좀 쉬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나는 귀찮게 만들어서 유감이라고 가능한 빨리 죽어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쏴붙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몇 분이 지나고 문에 난 작은 창으로 나샤의 얼굴이 보였다. 미키, 좀 어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주 좋아. 그러고는 내 뒤에 있는 서랍을 가리켰다. 먹을 것도 주더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겠네. 우리는 사이클럽 페이스트랑 물밖에 안 주는데. 나는 뒤로 돌아 서랍에서 프로틴바 하나를 꺼낸 다음 포장지를 뜯었다. 뭐 제물로 바쳐줄 돼지인데 잘 먹여야겠지. 안 그래? 는 프로틴바를 한 입 깨물었다. 양이야. 뭐? 양이라고. 제물로 양을 바치는 거야. 돼지는 역겹잖아. 누가 돼지를 제물로 바쳐? 돼지는 먹는 거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둘 중 뭐가 됐든 죽는 건 마찬가지네. 나샤는 노력했다. 신께 맹세코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첫 키스를 했을 때부터 언젠가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테지만 8년이 흘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창밖에 4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계속 말상대가 되어주었다. 뷰 스크린에서 행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 주었고 아케이디가 얼마나 멍청한지 흉보기도 했다. 당시 그녀가 보고 있다던 미르가레드에 사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아나무인인 가족이 나오는 드라마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 일이 끝나고 내가 다시 재생탱크에서 나오게 되면 같이 이런저런 일을 하자는 얘기도 했다. 그녀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나도 최선을 다했다. 안 그래도 괴로워하는 그녀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2~3시간쯤 지나자 내 상태가 나빠졌다. 처음에는 심리적인 문제인 줄 알았다. 몸속에 미생물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반응이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아케이디가 돌아와 내 몸 상태에 대해 질문을 몇 개 던졌다. 나는 독감에 걸렸을 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사라졌다. 3시간 후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3시간 반 후에는 처음으로 피를 토했다. 그때쯤부터 나샤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서서 한 손으로 유리창을 누르고 얼굴을 옆에 기댄 채 나를 지켜보았다. 4시간 후 힘겹게 남은 숨을 끌어모아 나샤에게 가라고 말을 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녀에게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해지자 유해물질 차단복을 입고 챔버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케이디를 설득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했다. 하지만 갈비뼈가 부서질 것처럼 기침하며 핏덩어리를 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자 그녀는 내 머리를 품 안에 끌어안고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넸다. 어리석었지만 아름다운 결정이었고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 해도 그녀에 대한 감사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 후 1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다. 혹시 나중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선택지가 주어지거든 폐출혈만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해두고 싶다. 이 분야의 경험자로서 말할 수 있다. 당신은 폐출혈로 죽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발가벗은 몸에 끈적끈적한 액체가 가득 묻은 채로 눈을 떠보니 착륙선에 싣고 온 이동식 재생 탱크 옆에 누워 있었다. 더는 피가 나지 않은 배에서 마지막으로 보존액을 토해내며 내가 말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침대도 없습니까? 의료국 버크가 내게 수건을 건넸다. 끈적끈적한 게 잔뜩 묻어있잖아. 침대 시트 빨기는 정말 귀찮거든. 끈적거리는 액체를 수건으로 벅벅 문질러 최대한 닦아내고 버크가 건넨 위아래가 붙은 회색 작업복을 입었다. 버크가 말했다. 뭐 좀 먹게. 24시간 안에 챔버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나샤가 말했다.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니네. 휴게 공간. 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고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힘들었어.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미키, 그녀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지만 말문이 막힌 눈치였다. 결국 내가 입을 열었다. 다신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사람은 없어.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녀가 내 말을 가로챘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8년을 함께했지만 둘 중 누구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은 없었다. 내가 죽은 모습을 보는 건 한 번이면 됐어. 아니야.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죽어갈 때 잠시뿐이더라도 멍청한 아케이드 말고 옆에 아무도 없이 홀로 죽어가도록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테이블 위로 팔을 뻗었고 우리의 손가락이 얽혀들었다. 어쨌든 네가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을 사람도 필요하잖아? 그녀가 말했다. 다시 챔버에 들어가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 나는 주로 나샤와 시간을 보냈다. 가끔 대화도 하고 나샤가 드라카에서 챙겨온 카드게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탐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나흘이 지난 후 내가 자고 있는 커튼 뒤 구석으로 버크가 들어와 소매를 거두라고 시키고는 수도관만큼 굵은 주사바늘 5방을 팔에 찔렀다. 중간에 왼쪽 어깨가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반대쪽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주사인지 묻자 그는 실험용 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줄은 몰랐다는 듯한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묻자 그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처음에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주사야. 나머지 4개는 지난번 미키를 죽게 만든 미생물에 대한 백신이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틀을 기다렸다가 다시 챔버로 들어가게 될 거야. 좋아요. 이번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버크는 나를 보며 어깨를 으쓱한 뒤 등을 돌리며 말했다. 모르지. 그러고는 커튼을 치며 덧붙였다. 아마 아닐 거야. 미키4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가 미키3처럼 나샤의 품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본 덕분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 챔버의 환기구가 열리자마자 헬멧 스캐너에 연결된 케이블을 뽑고 헬멧을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뭐 하는 거지? 아케이디가 말했다. 폰은 눈을 굴리며 대꾸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멧을 도로 써야 해. 이러면 규정을 어기는 거야. 폰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나가자마자 전부 기록으로 남기자고. 만약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귀중한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건데. 폰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귀중한 데이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키3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하나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반스, 지난 버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아. 폐 전체에 출혈이 생겼지. 그래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이번에는 좀 더 흥미로운 뭔가 발견할 수도 있잖아.
미키포는 작은 창 너머에 있는 그를 좋기 10초 동안 빤히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잦아들자 미키포는 왈칵 화를 냈다. 흥미? 흥미라고 했냐? 이 자식아, 내가 이 안에 있는 동안 뭔가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네 놈한테는 그게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려주마. 됐냐? 반스, 헬멧 다시 써. 당장. 아케이디의 재촉에도 미키포는 가슴 앞으로 팔짱을 끼고 능글맞은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유해 물질 차단복이 꽤 약한 재질이던데 구멍 하나쯤 뚫는 건 일도 아니겠어. 안 그래? 잘 생각해보고 와서 씌울 수 있으면 씌워봐.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포에게 일어난 일은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포는 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24시간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생물들이 일을 시작한 뒤에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위장관을 녹였고 녹은 장기가 피와 함께 위아래로 쏟아져 나왔다. 위장관에서 더 할 일이 없어진 미생물들은 간과 신장으로 옮겨갔다. 포는 32시간 후 각혈하기 시작했고 36시간 후에는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40시간이 경과하자 죽었다. 또 한 번 바닥에서 깨어났다. 이번에는 맞아야 할 주사가 11개였다. 와, 빨리도 준비했네요. 내가 말했다. 버크가 대답했다. 딱히 그렇지도 않아. 지난번 시도가 있고 8일이 지났네. 듀건이 다음번 실험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널 만들자고 했거든. 어차피 곧 사이클로로 들어갈 몸에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버크는 주사를 놓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내 방은 오른쪽 어깨, 세 방은 왼쪽 어깨, 나머지는 오른쪽 허벅지로 들어갔다. 주사를 다 놓은 뒤 그가 말했다. 아, 듀건이 자네한테 이 말을 꼭 전하라더군. 마샬이 이번에는 헬멧을 벗지 말라고 했대. 싫어요. 헬멧은 안 써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더군. 만약 헬멧을 쓰지 않으면 다음번엔 실험 전에 백신 주사를 하나도 안 놓은 채로 챔버에 넣겠다던데. 명령에 따를 때까지 몇 번이고 실험을 반복하겠다고 전하라더군. 버크는 자리를 떴고 나는 재생탱크 가장자리에 앉아 기억나지 않은 고문을 무한 반복하는 것과 고통스러운 죽음 한 번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최악일까 생각했다. 결국 나는 헬멧을 썼다. 나샤는 이번에도 와서 내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내게 키스하면서 나를 두 팔로 꼭 감싸 안고 아케이디가 그녀를 강제로 떼어놓을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챔버로 들어갈 때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살아서 챔버를 나올 거야. 나는 헬멧을 연결하고 있던 아케이디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는 괜찮을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일어날 만한 일은 다 일어나긴 했지, 뭐. 챔버 안에서 하루가 지났고 나는 멀쩡했다. 이틀이 지나고도 나는 멀쩡했다. 사흘째가 되자 불편한 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질린 데다 서랍 속 음식까지 거의 떨어져 갔다. 나는 툴툴거리며 까칠하게 굴었다. 그 외는 모든 게 멀쩡했다. 8일째 아침 아케이디는 내게 옷을 완전히 벗고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서 숨을 참고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 다음 30초 동안 독성 물질이 틀림없는 화끈거리는 스프레이가 여러 번 몸에 뿌려졌다. 스프레이 샤워가 끝나고 아케이디가 말했다. 숨 쉬어. 하지만 눈은 아직 뜨지 마. 눈꺼풀이 꽉 닫혀 있었는데도 저기에선 살균기 불빛을 견디기가 버거웠다. 그 과정을 3번 반복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챔버에서 내 발로 걸어 나오기는 처음이었다. 아케이디가 말했다. 옷 입어. 그리고 의료국으로 가야 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저기 나도 같이 가도 돼? 나샤가 물었다. 아케이디는 그녀를 한참 빤히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가는 게 나아. 검사 끝나고 나면 네 맘대로 해. 그 전까지 반스는 위험인자야. 검사는 거의 완벽했다. 거의.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거쳐 피부, 목구멍, 콧구멍의 조직 검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 전체를 자기 국명 스캐너로 검사했다. 그냥 확실히 해두려는 거야. 버커가 말했다. 뭘 믿고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질척한 페이스트를 홀짝이는 나샤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나샤는 격리가 해제되면 무엇을 할지 신이 나서 이야기하다가 내 어깨 너머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말을 멈췄다. 내가 뒤돌아보니 버크였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둘이 타액 섞이거나 한 건 아니지? 아직요. 그럴 예정이지만 나샤가 대답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버크가 말했다. 버크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태블릿 화면을 돌렸다. 반으로 자른 호두 같은 그림이 띄어져 있었다. 회색 영역이 흰색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주변을 다시 이게 뭐죠? 나는 뻔히 답을 알면서 그에게 물었다. 자네 뇌야. 버크가 말했다. 이런 젠장. 나샤가 말했다. 그녀는 태블릿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손가락으로 화면 가운데 어두운 색으로 자리 잡은 둥그스름한 형상을 가리켰다. 아, 저건 뭐야? 종양이야. 뇌종양이네요. 그렇죠? 내가 말했다. 아니,
뇌종양은 확실히 아니야. 자네 몸은 이제 생겨난 지 일주일 됐네. 뇌종양은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 버크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뭐죠? 내가 말했다.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뭔지 밝혀낼 때까지 자네는 다시 챔버로 들어가야 해. 버크가 말했다. 폐출혈로 죽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자, 선택하지 말아야 할 죽음의 방법 리스트에 새로 하나를 추가해야겠다. 절대 기생충에게 뇌를 파먹히지 말자. 숨이 끊어지기까지 거의 한 달 이상 걸렸지만 마지막 일주일은 그냥 껍데기나 다름없이 살았다. 하지만 2주째와 3주째 그리 즐겁지 않았다. 두통으로 시작해 발작이 일어나더니 진행형 치매로 발전했다. 거의 마지막에는 벽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전 버전들은 모두 지옥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기생충에게 끊임없이 먹히고 또 먹힐 뿐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기생충들은 결국 나를 죽였다. 내가 죽고 나자 애벌레들이 내 입과 코와 귀에서 쏟아져 나왔다. 뭐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케이디가 꿈틀거리는 애벌레들을 살균한 다음 새로운 나를 만들 때 쓰려고 사이클러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애벌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은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었으니 이제는 마샬이 내게 어떤 임무를 주든 두렵지 않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대체 무슨 빌어먹을 이유인지 몰라도 나는 언제나 두렵다.